35년 전 화재로 잃어버린 딸. 12년간 같은 병원에서 일한 저 간호사가 친자 확률 99.99%. 내 딸이었다. 35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 정말 엄마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영희는 눈을 떴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거울 앞에 섰을 때 영희는 자신의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영희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보관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35년 전 화재 현장에서 건진 작은 리본 하나와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살배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영희는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오늘도 널 기다릴게. 작은 기도를 마치고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은 영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남짓 걸렸어요.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 서울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영희가 서울대병원 청소원으로 일한 지도 벌써 12년째였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죠. 특히 소아암 병동 청소는 영희가 가장 신경 쓰는 구역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볼 때마다 35년 전 잃어버린 딸 지은이가 떠올랐거든요. 새벽 5시 50분 영희는 병원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고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역시 소아암 병동이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 병동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걸레질을 시작했죠. 복도 한쪽에 놓인 작은 의자며 창틀의 먼지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여기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니까 더 깨끗하게 해야 해. 영희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일했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빠른 걸음걸이였죠. 영희가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간호사 가운을 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장서연 간호사였습니다. 소아암 병동에서 12년째 근무하는 베테랑 간호사로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서연은 영희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나치다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영희가 방금 닦은 복도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청소하시는 분, 여기 물기가 남아있네요. 아이들이 미끄러질 수 있어요. 다시 닦아주세요. 영희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닦을게요. 하지만 서연은 그대로 지나가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영희를 바라봤어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고는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죠. 저 간호사는 왜 그렇게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을까? 혹시 무슨 상처라도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영희와 서연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늘 새벽 일찍 출근했고 영희 역시 가장 먼저 병동에 도착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연은 영희의 청소 방식에 자주 지적을 했고 영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다시 청소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희가 병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병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주사를 맞기 싫다며 울고 있었죠. 영희는 가만히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서연이 병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서연은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아,
이 주사 맞으면 더 튼튼해질 수 있어. 선생님이랑 같이 용기 내볼까? 그 순간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목소리, 저 눈빛, 그리고 아이를 대하는 저 손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35년 전 자신이 딸 지은이를 달래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희는 서연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아이들을 대할 때만큼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직접 책을 읽어주기도 했죠. 저 간호사는 왜 저렇게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는 걸까? 영희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는 우연히 간호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서연 선생님 대단하지 않아? 본인도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저렇게 아이들한테 잘해주잖아. 맞아.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지 더 아이들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5년 전 화재 사고 이후 영희는 수많은 고아원을 찾아다녔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를 딸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외로움, 아이들을 대할 때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목을 감싸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영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병동 청소를 시작하기 전 잠시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아침 햇살이 병원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지은아, 너도 저 은행나무처럼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영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놀라서 돌아보니 서연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아, 죄송합니다. 잠깐 쉬고 있었어요. 바로 청소 시작할게요. 하지만 서연은 영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영희 옆에 섰어요. 그리고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참 예쁘네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차갑기만 했던 서연이 처음으로 개인적인 말을 건넨 거였거든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 딸도 은행나무 잎을 좋아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영희는 자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왜 갑자기 딸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서연은 영희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딸이 있으세요? 아, 예전에 있었어요. 35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죠.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컸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희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순간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병동 어딘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했어요. 저 가봐야겠어요. 청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서연은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영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서연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건 궁금증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영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35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영희는 감히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희망은 오히려 더 큰 절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눈빛, 그 목소리,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목을 감싸던 그 손짓까지 모든 것이 자꾸만 35년 전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희는 다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만약 지은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38살, 아니 39이나 40살쯤 되었을 거예요. 사진 속 새 살배기 아이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겠죠. 내일 다시 병원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어. 영희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꾸었어요. 붉은 목도리를 두른 어린 딸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꿈이었습니다. 11월 중순이 되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진 걸 보며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로수들도 이미 잎을 거의 다 떨군 상태였죠. 영희에게 겨울은 특별한 계절이었습니다. 35년 전 딸 지은이를 잃어버린 것도 바로 겨울이었으니까요. 그 추운 12월의 어느 날 백화점 화재 사고로 딸의 손을 놓쳐버렸던 그 순간이 매년 겨울이 되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영희는 매년 겨울이 오면 붉은 실로 목도리를 떴어요. 딸에게 마지막으로 떠줬던 그 목도리와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으로요. 병원 청소원 휴게실에는 작은 사물함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곳에 늘 뜨개질 도구를 넣어두었어요. 점심시간이나 잠깐의 쉬는 시간에 조금씩 뜨개질을 하는 게 영희의 유일한 낙이었죠. 손을 움직이며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졌습니다. 한 코, 두 코, 세 코. 영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바늘을 움직였어요. 붉은 실이 바늘을 따라 점점 목도리의 모양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3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5살 지은이가 엄마 목도리 언제 완성돼? 라고 제잘거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죠. 어느 날 오후 영희가 휴게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드니 장서연 간호사였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사물함으로 다가갔죠. 하지만 영희의 손에서 움직이는 붉은 실을 보는 순간 서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뜨개질 하시네요. 서연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희는 약간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겨울이 오면 매년 하나씩 뜨거든요. 매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서연의 물음에 영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랄까요? 잃어버린 딸을 위해서 매년 하나씩 뜨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영희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늘 바쁘게 움직이던 서연이 휴게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35년 전에 잃어버리셨다고 했죠? 네, 5살 때였어요. 백화점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딸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영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목을 감쌌습니다. 무의식적인 습관 같았죠. 혹시 그때 목도리를 하고 있었나요? 딸분이요. 서연의 질문에 영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떠준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의 겨울에 처음으로 완성한 목도리였죠. 지은이가 너무 좋아해서 매일 두르고 다녔거든요. 영희는 뜨개질하던 손을 내려놓고 붉은 실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실의 감촉이 35년 전 딸의 따뜻했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그날도 그 목도리를 하고 있었어요. 백화점에 갈 때도, 화제가 났을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작은 손에서 목도리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연기 속에서 딸의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영희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35년간 쌓아온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서연은 영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을 감싼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휴게실 벽시계에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무거운 이야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가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고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붉은색이 바래진 손바닥만 한 크기의 천 조각이었죠. 저도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어요. 5살 이전의 기억은 모두 지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만은 평생 가지고 다녔습니다. 서연이 그 천 조각을 영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영희가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건 목도리의 일부분 같았어요. 붉은 실로 짜인 뜨개질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영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고아원 원장님이 주셨어요. 제가 구조되었을 때 이걸 꼭 쥐고 있었대요. 화재 현장에서요. 서연의 말을 들은 순간 영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붉은 목도리, 5살 화재 현장.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 뜨고 있는 목도리와 비교해봤어요. 실의 굵기, 뜨개질 방식, 색깔,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영희만의 독특한 뜨개질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영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영희의 반응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왜 그러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서연이 영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서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서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코의 모양, 눈썹의 각도, 입술의 곡선, 모든 것이 영희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서연 씨,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영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8월 15일이요. 정확한 생일은 모르고 고아원에서 추정한 날짜예요. 왜요? 8월 15일. 영희의 딸 지은이의 생일도 8월 15일이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은 놀라며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영희의 소나기는 굳건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영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다른 청소원이 들어온 거였어요. 영희는 재빨리 손을 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도 일어서며 자세를 바로잡았죠. 저 가봐야겠어요. 근무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서연은 서둘러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잠깐 멈춰서서 영희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혼란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서연이 보여준 그 붉은 천 조각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35년간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코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터널이 마치 35년 전 그날의 검은 연기 같았어요. 딸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어둠 속에서 영희는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었죠. 집에 도착한 영희는 다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의 사진과 함께 화재 현장에서 건진 작은 리본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희가 간직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붉은 목도리를 뜨던 설계도였어요. 35년 전 영희는 책에서 본 목도리 무늬를 따라 뜨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변형했었습니다. 코를 늘리는 방식, 실을 꼬는 각도, 마무리하는 기법까지 모두 영희만의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 그 천 조각에는 바로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느님, 정말 그 아이가 우리 지은이일까요? 영희는 사진을 꼭 안으며 기도했습니다. 35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딸의 건강과 안전을 기도했던 영희였어요.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랐었죠.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서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목을 감싸던 그 습관, 아이들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천 조각. 모든 것이 퍼즐의 조각처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아암 병동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만 서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평소와 달리 일찍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영희는 복도에서 서연을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영희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어요. 마치 어제 일이 부담스러운 듯 했죠. 하지만 영희는 용기를 내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서연이 피하려 하자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당신에 관한, 그리고 저에 관한. 영희의 간절한 눈빛을 본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그 천 조각, 혹시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봐도 될까요?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영희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천 조각을 받아들었어요. 햇빛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쪽 모서리에 작은 자수가 있었습니다. 지은이에게. 영희가 수놓았던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35년의 세월로 색이 바래고 희미해졌지만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영희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영희는 그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은 영희의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은이가 누구예요? 서연의 물음에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에요. 당신이 제 딸 지은이에요. 당신이 제 딸 지은이에요. 영희의 말에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냥 고아예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절 찾지 않으신 분들을.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평생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찾았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35년 동안. 영희가 간신히 말을 이었지만 서연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옥상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영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딸이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붉은 천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자신과 함께 해온 유일한 흔적이었죠. 서연은 그것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동요가 일고 있었어요. 영희가 보여준 그 절박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목도리의 무늬가 정확히 일치했던 것.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고아원에서 받은 자신의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추정 생년월일 1985년 8월 15일, 발견 장소 서울 명동 백화점 화재 현장, 구조 당시 상태 경미한 화상과 연기 흡입. 서연은 그 기록을 수없이 읽었었어요. 특히 어릴 때는 매일 밤 그 기록을 보며 부모가 자신을 찾으러 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살이 되어서도 20살이 되어서도 아무도 서연을 찾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서연은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자신을 버렸다고, 찾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날 밤 서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둡고 뜨거운 곳이었어요. 검은 연기가 자욱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꿈속에서 어린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연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지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손이 서연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손을 허우적거리며 울부짖었어요. 엄마, 엄마.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11월의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꿈이야. 그냥 꿈이었어.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어쩌면 35년 전 기억의 파편일지도 몰랐어요. 평생 봉인해두었던 기억이 영희를 만나면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영희를 피했어요. 소아암 병동 근무 시간을 일부러 바꾸고 영희와 마주칠 만한 장소는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영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눈물로 얼룩진 그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35년 동안 찾았어요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소아암 병동에서 어린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5살 여자아이 민지가 항암 치료 후 몸이 안 좋아 칭얼거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민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 자신에게도 똑같은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서연은 노래를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병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선 채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왜? 서연은 자신의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평생 단단하게 쌓아올린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살아온 35년의 세월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영희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눈이 마주쳐 버렸죠. 영희는 서연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서연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아니,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35년 동안 혼자 살아온 당신에게 갑자기 나타난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울지도 알고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전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당신을 떠올렸고 밤마다 당신의 무사함을 기도했어요.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서연은 영희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영희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전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히 그러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3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영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등, 천천히 움직이는 걸음, 낡은 청소복. 모든 것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고아원 시절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자란 언니 같은 존재였던 수진이었어요. 수진아, 나야. 갑자기 미안한데 혹시 우리 고아원 원장님 연락처 알아? 원장님?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응. 내 과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수진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한참 동안 그 번호를 바라봤어요. 평생 열지 않으려 했던 과거의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용기를 내서 고아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된 원장은 서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가워했어요.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었니? 네, 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상황에 대해서요. 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왔을 때가 85년 12월이었지. 백화점 화재 사고 다음 날이었어. 너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우리 고아원으로 왔단다. 그때 절 찾는 사람은 없었나요? 있었지. 사고 직후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찾으러 다녔어. 우리 고아원에도 몇몇 부모가 왔었는데. 원장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특히 기억나는구나. 박영희 씨라고. 매주 한 번씩 고아원에 오셔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어. 특히 너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지. 뭐라고요?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영희. 그건 병원 청소원 아주머니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찾던 아이의 특징이 있었거든. 목도리를 하고 있었대. 붉은 목도리를요. 너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그 목도리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영희 씨는 내가 자기 딸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 원장의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영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35년 동안. 서연아, 거기 있니? 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서연은 겨우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그 붉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35년 동안 자신과 함께한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정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35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영희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고아원 원장과의 통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35년 전 화재 사고의 꿈을 꾸었고 아침이면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영희의 모습이 떠올랐죠. 어느 목요일 저녁 서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영희의 근무 시간을 확인한 서연은 저녁 7시가 되자 청소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하니 안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영희가 사물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서연을 보는 순간 영희의 눈이 커졌지만 놀라움을 억누르며 조용히 물었어요. 서연 씨, 무슨 일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게실 의자를 권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 전화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어요.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매주 고아원에 오셔서 저를 찾던 분이 있었다고. 박영희 씨라고.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35년 전 그 절박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정말 절 찾으신 거예요? 서연의 물음에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럼요. 어떻게 안 찾을 수 있었겠어요. 당신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인데. 영희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수첩이었어요. 영희는 그것을 펼쳐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가 35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당신을 찾아다닌 모든 장소, 만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까지. 수첩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상황.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1985년 12월 20일 한빛고아원 방문. 지은이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 5명. 하지만 모두 아니었음. 원장님께 연락처 남기고 옴. 1986년 1월 15일 실종아동센터 재방문. 새로운 제보 없음. 전단지 500장 더 배포. 1986년 3월 8일 명동거리에서 비슷한 나이의 아이 보고 뒤따라감. 다른 아이였음. 그 아이 엄마한테 미친 사람 취급받음. 하지만 괜찮음. 내 딸만 찾을 수 있다면. 페이지를 넘길수록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영희의 절박함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중간중간 적힌 짧은 메모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오늘도 널 찾지 못했어. 미안해. 오늘 꿈에서 내가 나왔어. 엄마한테 웃으며 달려오더라. 깨고 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 혹시 내가 나쁜 엄마여서 하늘이 벌을 주는 걸까? 하지만 제발 내 딸만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서연은 수첩을 덮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5년 동안 혼자라고 믿었던 자신이 사실은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겁니다.
왜 절 못 찾으셨어요? 서연의 물음에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아원에 몇 번이나 갔었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렸죠. 혹시 저 아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영희는 3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처음 서연을 봤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웃는 모습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은이와 닮아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분명히 붉은 목도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떠준 목도리를요. 그런데 고아원에 있던 당신은 목도리가 없었어요. 원장님께서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잃어버렸다고 하셨지만 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그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매일 고민했어요. 저 아이가 내 딸일까? 아니면 다른 아이일까? 만약 제가 확신 없이 데려갔다가 정작 진짜 지은이는 다른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그 순간 서연은 영희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35년 동안 영희는 두 가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던 거예요. 다른 아이를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진짜 딸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요. 그래서 계속 찾으셨던 거군요. 네.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다른 곳에 제 딸이 있을까봐. 고아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동보호시설, 실종아동센터, 경찰서,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녔어요. 영희는 수첩의 뒷부분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곳의 기관 이름과 방문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어떤 해에는 일주일에 3번씩 다른 기관을 방문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청소원으로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영희의 고백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종아동을 찾는 단체에서 조언해줬어요. 병원에서 일하면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혹시라도 제 딸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영희는 58세의 나이에 병원 청소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병원 곳곳을 청소하며 지나가는 모든 여자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혹시 그 중에 자신의 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요. 특히 소아암 병동을 제일 신경 써서 청소했어요. 아픈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딸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우리 지은이도 어디선가 아프지는 않을까? 누가 돌봐주고 있을까? 영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35년간 쌓인 그리움과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어요. 그러다가 당신을 봤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손길, 자장가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목을 감싸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제 딸을 떠올리게 했죠. 영희는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그 붉은 천조각, 제가 떠준 목도리의 일부였어요. 제 뜨개질 방식, 실의 굵기, 마무리 방법까지 모두 똑같았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당신이 제 딸이라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복도에서는 간간히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더 이상 불확실한 상태로 있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아니 어머님도 그러시잖아요. 어머님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영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듣고 싶었던 그 단어였어요. 딸의 입에서 나오는 어머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네, 그러죠. 확실하게 합시다. 이틀 후 두 사람은 함께 병원 진단의학과를 찾았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은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문지르는 것으로 끝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나온 두 사람은 병원 정원에 앉았습니다. 11월 말에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추운 줄 몰랐어요. 가슴속이 뜨거웠으니까요. 일주일이네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5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하지만 그 일주일이 가장 길게 느껴질 거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새로 뜬 붉은 목도리였습니다.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35년 만에 다시 떠본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받았습니다. 35년 전 잃어버렸던 그 목도리와 똑같은 무늬였어요. 서연은 그것을 목에 둘러봤습니다. 따뜻했어요. 털실의 온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35년간의 사랑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이번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35년 전 젊은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겨울 해가 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 가지에는 이제 잎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앙상한 가지 사이로 보이는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확실해지겠네요. 서연의 말에 영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 이미 확신해요. 당신이 제 딸이라는 걸. 여기가. 영희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여기가 말해주거든요. 엄마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DNA 검사를 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직 나흘이 더 남아 있었어요. 영희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같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죠.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자꾸만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아암 병동 복도를 청소하던 영희는 문득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벽에 손을 짚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지만 어지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희는 몇 달 전부터 간간히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던 거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병원비가 부담되어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점심도 거른 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죠. 오후 3시쯤 영희는 잠깐 휴게실에 들렀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으니 피로가 몰려왔어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 생각에 DNA 검사 결과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밤마다 뒤척였거든요. 영희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같은 청소원 동료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얼굴색이 영 안 좋아요. 순자의 말에 영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뭔가 나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죠. 그날 저녁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서 있었지만 몸이 자꾸 흔들렸어요. 옆 사람이 걱정스럽게 자리를 양보해줬을 때 영희는 겨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DNA 검사 결과만 나오면, 지은이를 확인하기만 하면 영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겨우 며칠 남았어요.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청소복이 헐렁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영희는 소아암 병동 계단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며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영희는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신음과 함께 영희의 몸이 계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누군가 영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마침 병동을 순회하던 중 계단에서 비틀거리는 영희를 발견한 거였죠. 서연의 재빠른 행동 덕분에 영희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영희를 흔들었습니다. 영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서연의 얼굴을 봤어요. 걱정으로 일그러진 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려요. 서연은 즉시 다른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곧 응급카트가 도착했고 영희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서연은 영희의 손을 꼭 잡은 채 함께 움직였습니다. 평소에 냉정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CT 촬영. 서연은 검사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엄마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의식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극심한 영양실조와 빈혈,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CT 결과 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상당히 진행된 것 같은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종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네, 하지만 환자분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서연은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영희의 모습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모습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영희의 손을 잡자 영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신 걸 알았으면.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서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 이제 너를 찾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무슨 소리예요? 이제 시작인데. 35년 만에 찾았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서연은 영희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어요. 영희는 서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소원이 뭔지 아니? 널 다시 만나는 거였어. 그게 이루어졌잖아. 이제 여한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꼭 치료해드릴 거예요. 서연은 영희의 이마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돌봐온 베테랑 간호사였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입원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근무를 바꿔서라도 영희 곁을 지켰어요.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영희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영희와 서연은 친모녀가 확실했어요. 하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건강 상태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정밀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위암 3기였어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몸 상태가 너무 약해서 당장 수술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었죠.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영양 상태를 개선한 후에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병실로 돌아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영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영희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엄마를 이제는 자신이 지킬 차례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를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12월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닿았다가 녹아내렸어요. 서연은 그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위기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서연은 영희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졌죠. 어머님, 꼭 나으셔야 해요. 우리 함께 보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35년을 못 본 만큼 앞으로는 매일매일 함께 있을 거예요. 서연의 작은 속삭임에 잠들어 있던 영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꼭 잡혀 있었고 그 손을 통해 35년간 잃어버렸던 모녀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3일째 되는 날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이 시큰거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35년 만에 찾은 딸 곁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하셔야죠. 서연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간호하느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띄우고 있었어요. 영희는 그런 딸을 보며 미안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아, 너 일은 안 하니? 나 때문에. 괜찮아요. 휴가 냈어요. 지금은 어머님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서연은 숟가락에 죽을 떠서 영희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영희는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지만 서연의 간곡한 눈빛에 못 이겨 입을 열었어요.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한 술, 두 술. 서연은 정성스럽게 영희에게 죽을 먹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조심스럽게요.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35년 전에는 자신이 어린 지은이에게 밥을 먹였는데 이제는 다 자란 딸이 자신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죠.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짐이 되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35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신 어머님인데 이제 제가 은혜 갚을 차례예요. 서연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니요.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은혜냐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진심이었습니다. 35년간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은혜보다 값진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희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링거 치료 덕분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였습니다. 환자분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수술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소 2주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을 들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병실로 돌아와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12월 중순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어요? 서연의 질문에 영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간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은아, 너는 정말 밝은 아이였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하고 달려와서 안기곤 했지. 그 작은 몸으로 엄마 목을 꼭 안고. 영희의 목소리는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너는 피아노 소리를 참 좋아했어. 동네 악기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꼭 멈춰서서 소리를 들었지. 그래서 엄마가 너 돌 때 장난감 피아노를 사줬는데 그걸 얼마나 좋아하던지. 영희는 하나하나 기억을 꺼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던 음식, 즐겨 부르던 동요, 잘 때 꼭 안고 자던 인형 이야기까지 35년간 가슴속에 간직해왔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연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에게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준 엄마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안타까웠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랑을 빼앗아간 것이 원망스러웠죠. 어머님,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 만들어요. 잃어버린 35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내요. 그래, 그래야지. 엄마가 꼭 건강해져서 너랑 많은 시간 함께 보낼 거야. 그날부터 영희는 달라졌습니다. 식사를 거부하지 않았고 의사가 권하는 가벼운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복도를 천천히 걷는 재활 운동을 할 때도 서연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잘하고 계세요, 어머님. 서연의 격려에 영희는 더욱 힘을 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되는 날, 서연은 병실에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붉은 포장지로 곱게 쌓인 상자였어요. 영희는 궁금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자 안에서 액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액자 속에는 영희와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서연이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연은 영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미소 짓고 있었어요. 35년 만에 찍은 모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첫 가족 사진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찍을 거예요. 영희는 액자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딸과 함께 찍은 사진, 그것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액자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한 병실에서 침대 램프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액자 속 사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지은아, 엄마 꼭 나을 거야. 너랑 더 많은 추억 만들고 더 많은 사진 찍을 거야. 3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지. 영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수술이 무섭고 두렵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영희의 영양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술 날짜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응, 알아. 엄마 안 무서워. 우리 지은이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섭겠니? 하지만 영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죠. 수술 전날 밤 영희는 서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지은아, 만약에 엄마가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영희는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들어야 해.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엄마는 후회 없어. 35년 만에 너를 찾았고 너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어. 안 돼요.
어머님은 꼭 깨어나셔야 해요. 우리 아직 할 이야기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도 가보고 싶고 어머님이 저를 위해 매년 떠준 목도리도 다 보고 싶어요. 서연의 눈물 섞인 말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꼭 깨어날게. 우리 딸 소원을 들어줘야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들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두 모녀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처럼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희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수술실로 이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서연이 영희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의 지은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영희는 계속 서연을 바라봤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요. 서연은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엄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수술은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시간 동안 한 걸음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서연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의사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종양을 모두 제거했어요.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35년 만에 찾은 엄마를 잃을 뻔했다가 다시 찾은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영희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1시간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희미한 눈을 뜨자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서연의 얼굴이었어요. 지은아.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영희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딸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의 회복은 의사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서연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었죠. 매일 아침 영희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침대 옆에 앉아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은 좀 어떠세요? 응,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어제보다 훨씬 편해. 영희의 목소리에는 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직후 가느다랗던 목소리가 이제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런 엄마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까지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부축했지만 영희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죠. 비록 몇 걸음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큰 진전이었어요. 와,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서연이 기뻐하며 영희를 안아줬습니다. 영희는 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딸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죠. 창밖으로는 12월의 서울이 보였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두툼한 겨울 옷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중에도 자신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싶어서. 영희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나 봐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며칠 후 영희는 병실 복도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걷고 있었어요.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이 영희를 보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영희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 우리 딸 덕분이에요. 영희가 서연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딸이라는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35년간 고아로 살아오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이었죠.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고 복도마다 작은 장식들이 걸려 있었어요. 영희는 병실 창문을 통해 그 트리를 바라보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35년 전에 백화점 크리스마스 트리 보러 갔었어. 그때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반짝이는 불빛을 보면서 손뼉을 치고 깔깔대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딸을 잃어버린 날이었거든요.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그날 백화점 화재 사고가 일어났었죠. 서연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 다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래, 그러자. 엄마 꼭 퇴원해서 너랑 크리스마스 보낼 거야. 영희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재활운동에 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복도를 걸었고 의사가 권하는 모든 치료를 성실하게 받았어요. 크리스마스까지 퇴원하겠다는 목표가 생긴 거죠. 어느 날 저녁 병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영희와 함께 일하던 청소원 동료들이었어요. 순자를 비롯해 3명의 아주머니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영희야, 많이 좋아졌다며?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언니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와주시고. 동료들은 병실에 들어와 영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서연에게 시선이 향했어요. 순자가 서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분이 그 유명한 딸분이시구나. 영희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알아요? 35년 만에 찾았다고, 너무 기적 같다고. 서연은 수줍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의 동료들 앞에서 딸로 소개되는 것이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어머님이 늘 제 이야기만 하셨나 봐요. 저도 어머님 동료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에이,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같이 일하는 사이지. 근데 말이야, 영희 언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12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일도 제일 열심히 하고. 동료들은 영희에 대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엄마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자신을 찾으면서도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온 엄마의 삶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동료들이 돌아간 후 영희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비록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났을 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어머님, 이미 충분히 훌륭하세요. 3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으신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엄마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줬습니다. 모녀로 살지 못한 35년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크리스마스 3일 전 의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박영희 씨, 회복이 정말 빨라요. 크리스마스 당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희와 서연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안았습니다. 목표했던 대로 크리스마스에 함께 집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머님, 우리 집에 가서 함께 크리스마스 보내요. 제가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케이크도 준비할게요. 정말?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엄마 꿈만 같아. 영희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35년 만에 딸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라니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죠. 크리스마스 당일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서연은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병원 로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에 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추우시죠? 이거 두르세요. 서연이 자신의 목에 둘렀던 붉은 목도리를 풀어 영희의 목에 둘러줬습니다. 영희가 35년 전에 떠준 그 목도리, 그리고 최근에 다시 떠준 목도리였어요. 이제 그 목도리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 엄마는 괜찮아. 둘이 나눠 쓰면 되죠. 서연은 긴 목도리의 한쪽 끝을 자신이 두르고 다른 한쪽 끝은 영희가 두르게 했습니다. 하나의 목도리로 연결된 두 모녀는 웃으며 걸어갔어요. 서연의 원룸은 크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전날 밤 열심히 청소하고 장식한 집을 영희에게 보여줬어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창가에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제 집이에요. 작지만 이제 어머님 집이기도 해요. 영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집, 딸이 사는 공간, 딸의 흔적들이 가득한 이곳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고마워, 지은아. 엄마 정말 행복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만든 미역국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맛있었어요. 영희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으며 행복을 씹어 삼켰습니다. 지은아, 너 요리 잘하는구나. 누구 닮았을까? 어머님 닮았죠. 어머님도 요리 잘하시잖아요. 엄마가? 엄마는 그냥 집밥 수준인데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5년간 나누지 못했던 일상적인 대화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소한 이야기, 웃긴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모든 것을 나누며 빈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식사 후 서연은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초를 켜고 불을 끄자 촛불만이 방 안을 밝혔어요. 어머님, 소원 빌어요. 소원? 엄마는 이미 다 이루어졌는걸. 너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그래도 한 번 더 빌어봐요. 영희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딸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기를, 잃어버린 35년을 조금이라도 더 채울 수 있기를, 그리고 딸이 평생 행복하기를.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는 동안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밤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마치 35년 전 그날의 눈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님, 눈이에요. 그러네. 참 예쁘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의 붉은 목도리로 연결된 채로요. 3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모녀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잠들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서로의 온기가 있어 따뜻했어요.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35년 만에 찾은 평화 속에서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희는 서연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한 지 보름째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딸의 움직임 소리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35년간 꿈꿔온 일상이 현실이 된 거죠. 어머님, 아침 드세요. 서연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작은 식탁에 놓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 김치.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영희에게는 세상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귀했어요. 고마워, 지은아. 엄마가 해야 하는데 내가 매일.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게 당연하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해 첫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희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문득 3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5살 지은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 식탁에 앉아 엄마 밥 맛있어 라고 외치던 모습이 떠올랐죠.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아,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밥 먹을 때 항상 엄마한테 맛있다고 했었는데.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맛있어요, 어머님. 어머님과 함께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식사 후 영희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재빨리 가로막았어요. 안 돼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엄마 이제 많이 나았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영희는 서연을 살짝 밀어내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그릇을 담그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서연은 그런 엄마 옆에 서서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함께 설거지하는 모습이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웠죠. 1월 말 영희는 병원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요. 이제 일상생활은 거의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희와 서연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영희는 익숙한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 청소원으로 일하던 곳이었죠. 영희는 소아암 병동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영희는 병동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이 보였어요. 어떤 아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어떤 아이는 링거를 끌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아이들. 엄마는 저 아이들 청소하면서 매일 너를 생각했어. 저 아이들 중에 우리 지은이가 있을 것만 같았지. 서연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돌봐온 아이들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왜 소아암 병동 청소를 그토록 정성스럽게 했는지, 왜 아이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봤는지를요. 며칠 후 영희는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복직 신청을 했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쉬셔야죠. 아니야. 엄마 일하고 싶어. 물론 전처럼 힘든 일은 못하겠지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이라도 하고 싶어. 영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병원 측은 영희의 사정을 고려해 원무과 보조 업무를 제안했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 정리 일이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가 수락하자 서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한 거예요. 일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엄마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월이 되자 영희는 다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청소원은 아니었지만 익숙한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특히 점심시간이면 서연과 함께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죠. 어머님, 오늘 반찬 괜찮아요? 응, 맛있어. 너는? 저도 맛있어요. 어머님과 먹으니까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은 두 모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모녀라는 소문이 병원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모두가 두 사람의 행복을 응원했어요. 어느 날 오후 영희는 원무과에서 일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추운 2월이었지만 병원 정원의 나무가지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게 보였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아온 봄이구나.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얼마나 길고 혹독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봄을 맞이할 수 있었죠. 퇴근 후 영희와 서연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큰 투룸으로 이사한 상태였어요. 서연이 영희와 함께 살기 위해 준비한 집이었죠. 어머님,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가 해줄까?
지은이가 좋아하던 음식 만들어줄게. 어머님이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너 미역국이랑 계란찜 좋아했잖아. 서연은 놀랐습니다. 35년 전 자신이 좋아하던 음식을 엄마가 기억하고 있다니요.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서연은 엄마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지은이 똑똑하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냄비가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그리고 모녀의 대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별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어디 가실래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좋지. 엄마 지은이랑 어디든 가고 싶어. 그럼 한강공원 갈까요? 거기 벚꽃이 곧 필 거예요. 벚꽃? 정말? 엄마 벚꽃 참 좋아하는데. 두 사람은 주말 계획을 세우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35년을 기다린 만큼 더욱 소중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영희는 서연의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로 숨을 쉬고 있었죠. 영희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서연의 이불을 살짝 덮어줬습니다. 잘 자, 우리 지은이. 사랑해. 작은 속삭임에 서연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뒤척였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고 절망에 빠졌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딸을 잊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 이루어진 겁니다. 영희는 베개 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35년 전 5살 지은이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옆에는 최근에 찍은 서연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5살 아이는 40살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바로 모녀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마워, 하늘. 제 딸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영희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연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우리 딸 좋아하는 거 만들어주고 싶어서.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따뜻한 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아침. 이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님, 35년 만에 함께하는 우리 일상이 너무 좋아요. 엄마도 그래.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봄이 오는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가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점심시간에 봐요. 그래, 오늘도 힘내자, 우리 딸. 영희는 원무과로, 서연은 소아암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였어요.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죠. 점심시간 두 사람은 약속한 대로 직원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 주변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참 보기 좋다, 저 모녀. 그러게, 35년 만에 만났다는데 정말 기적이야.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이길 수 있나 봐.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영희와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지만 35년을 기다린 만큼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출근하고, 함께 집에 돌아오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드는 것.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병원 정원의 벚꽃이 만개했어요. 영희와 서연은 약속했던 대로 주말에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엄마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 저도요. 어머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뭔데요?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행복하게. 당연하죠. 우리 100살까지 함께 살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35년 만에 완성된 모녀의 포옹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을 담기 위해서였죠. 어머님, 이 사진 예쁘다. 여기 붙여요. 그래, 좋네. 우리 정말 행복해 보인다. 사진을 붙이며 두 사람은 계속 웃었습니다. 앨범의 첫 페이지에는 병원 정원에서 찍은 첫 가족 사진을, 그 다음 페이지에는 크리스마스 사진을, 그리고 오늘 찍은 벚꽃 사진을 붙였어요. 앨범을 다 채우고 나서 서연은 제일 첫 페이지에 글을 적었습니다. 35년 만의 재회. 우리의 새로운 시작. 사랑하는 엄마와 딸 지은이. 영희는 그 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님. 35년 동안 저를 찾아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5년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모녀에게는 영원한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